이번 시간은 그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를 보도록 하죠. 이 법규 명령 통제, 특히 여러분들 행정입법에서 시험에서 주로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불가피하게 행정입법은 오늘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이제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인정한다면 어떻게 법규 명령을 통제할 것인가? 자, 이것은 우선 이제 의회에 의한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적 통제 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적 통제 또 국민의 여론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은 사법적 통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씩 이제 보도록 하죠.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 먼저 의회에 의한 통제. 우리 경우인데,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 통제냐, 또 간접적 통제냐. 특히 이제 직접적 통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규 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와 관련돼서 딱 두 번 시험 나왔어요. 자, 다만 법률 대의 명령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인정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우리 행정입법 형식은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죠. 법률 종속적 명령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대의 명령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특히 시험에서 이거 잘 나와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예외적인 형태인데, 이에 대해서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이와 같이 견해의 학설이 대립 있다. 이 주문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법 학자 중에서 이렇게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 한 분,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한다는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어서 견해의 대립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고, 전에는 동의권 유보가 다섯 다 틀린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시험 나온 것은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해서 맞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 통제, 국정감사, 조사,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권, 또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죠. 요거 의의는 요거 있어요. 두 번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3번 보시면 국회법상의 대통령 등의 입법적 통제에서 국회법 제98조의 2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이 있는데, 이 규정은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아직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 방가로 4번은 제가 왜 실어놓은 거면, 요거는 국회법 관계에 대해서 시험에서 좀 중요합니다. 봐볼까요? 국회법 제98조의 2 대통령령 등이 제출되어 있죠. 요 내용 중에서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입법 중에서 봐보세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죠. 이거 제출해야 돼요. 행정입법 할 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보세요. 대통령령 등이 이거 뭐예요? 법규명령이죠. 법률이 취지에 합치되지 않아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갖다가 통보하여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뭐다?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다음 틀려요. 이 조문이 한 3번 정도 출제되어서 한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국회법 제98조의 2
이거 아직 그 동의권 여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법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그거 봤어요. 이어서 이제 사법적 통제, 우리가 주요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이 사법적 통제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가 봐볼까요? 자, 우리가 사법적 통제하면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 의한 통제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우리 법 규범 통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 간단히 보고 갈게요. 우리 헌법 제 107조를 보면 우리 1항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 심판권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위헌 법률 심판권, 이게 누구 권한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자, 법률이, 국회가 지정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가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이때 헌법재판소가 이때 위헌 법률 심판을 행사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앞에서 왜 자꾸 우리가 기초정을 강조했는가 하면, 보세요. 위헌,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위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자, 위헌 위법 명령이죠. 명령, 규칙, 심사권이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이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의 권한이고, 우리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종심을 갖다 누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은 우리 법원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의 권한이라면 틀려요. 아시겠죠? 대법원은 최종심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히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좀 보는데, 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 결론적으로 해놓고 하죠.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107조 2항은 이렇게 법원의 권한으로 해놓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돼요. 문제됩니다. 됐죠? 네, 이게 문제되는데, 헌재도 갖고 있다. 법원의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예외적으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헌법 제 107조 기본 통제 방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보시면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규범 통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잠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 내용 보기 전에. 요거 일단은 내용은 규범 통제 방식인데, 먼저 여러분들 그거 잠깐 보시면 규범 통제 방식에서 잠깐 요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규범 통제 방식을 보면 먼저 사전적 통제, 사전적 규범 통제 방식. 통제 방식이 있고, 사후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 규범 통제 방식, 사후적 규범 통제 방식. 요거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제정 시점, 제정 시점, 자,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이 우리가죠? 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냐, 요것이 이제, 이전이냐, 요거는 이제 사전적 기본 통제 방식은 제정 시점 이전에 우리 행정 절차법에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행정입법 같은 경우는 행정입법 예고동이 있죠. 예고동이 있고, 또 각종 공청회라든지 청문회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법 제정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법 제정되고 나서는 이 법 집행 이전이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법 집행. 자, 집행 이전에 통제하는 것은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에요.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 요거를 취득하고, 자, 법 집행 이후에 이때 법령 등을 통제하는 거, 이게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요거죠. 뭐 사전적 뭐 기본 통제, 뭐 청원도 들어가죠. 청원 들어가고, 또 각종 행정 절차법, 행정 절차, 또는 뭐 정보 공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우리 사후적 기본 통제 방식은 일단 법 제정되고 나서,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다. 이런 거죠. 도로교통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또, 자,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통제하는 거고, 제정된 이후에, 자, 이렇게 이제 이후에 통제하는 것이 사후적 기본 통제 방식인데, 그 집행이 있기 이전부터, 자, 이거 뭐예요? 이건 뭡니까? 추상적인 법령. 요거는 일반적 추상적이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령 자체죠.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어요.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다. 소지 규정이 있죠. 자, 이 법령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이 자, 막 제정됐는데, 이 제정되고 나서 이 집행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도로교통에 있어서 적용 집행하기 전에 이것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 법규명령 이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프랑스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영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이 적용 집행돼서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 구체화된 사건으로 됐을 때, 구체화된 사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구체화된 사건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이 추상적인 법령을 재판이 선고되면, 쉽게 말하면, 이 구체화된 사건,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고, 이걸 적용 집행하는 게 누구죠? 적용 집행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해요?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이 하죠. 우리 행정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이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적인 게 바로 우리가 보통 행정행위, 이걸 처분이란단 말이에요. 이거 좀 봐볼게요. 자,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 보세요.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하죠? 맞죠?
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이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다는 말이죠. 위법 소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이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적인 이 행정행위가 없으면 그 누구의 권익도 침해하는 거 아니죠. 누구의 권익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은 이 법령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 법령이 적용 집행되기 이전에도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으면 이것이 미래에 행정기관 적용 집행하게 되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죠. 이렇게. 그죠? 권익이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의 일을 방지하고자 비록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는 이 법령을 적용 집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부재해주기 위해서 이걸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 이걸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 자체에 위헌 위법 소지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돼가지고 좀 구체화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위헌 위법 결정을 받아서 무효시킬 수 있어요. 법령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는 이건 입법 정책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령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고 아직은 적용 집행이 안 됐을 때 이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죠? 이 행정행위는 이 갑이란 보세요. 행정행위는 우리 국민을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다죠. 그지? 개별적인 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돼서 이렇게 권익 침해되는 사건화가 돼야 돼요. 사건화가 돼야만이 이때 비로소 이 권익을 침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 사건을.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이것이 A처분이야. A처분. 자, 위헌 위법 소지에 있는 규정을 적용 집행한 이 A처분이지. 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을 직접 적용한 이 A처분이라는 적용 집행 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우리 특정이죠. 갑에게 권위 침해한 이 사건을 재판이 대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갑에게 이렇게 권위 침해한 이 사건을 직접 재판이 대상으로 해야 돼. 오케이? 하고 재판 대상으로 하고 이때 재판이 직접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이 행정행위가 위법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는지 침해되지 않는지는 결국 이 근거법령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위법이 되는 거죠. 이 처분은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헌 위법 A 처분이 되는 거죠. 맞지? 왜냐면 이걸 직접 지금 A 처분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데 이 A 처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는 근거 법령에 있어서 자 재판이 선제 문제로서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으면 이 처분도 위법일 것이고 이 근거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아니면 그지? 이 적법한 처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이렇게 적용 집행 통해서 이것이 위헌 위법이 돼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직접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이 법령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는지를 따지는 이런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 통제 방식에서 자
107조 규정됐죠. 이 107조가 여러분들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결론이.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이 바로 뒤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교시에서 여러분들 잠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봐보세요. 자, 이거 됐고, 자, 먼저 두 번째 사법적 통제를 보고 있죠? 자, 법원의 통제에서 다시 한번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 자, 기억본 봐보세요. 아, 우리나라는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입니까? 추상적 규범 통제 방식입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 오케이? 여기. 추상적 규범 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틀려요. 그래서 법규 명령에 대한 일반 법원에 의한 심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규 명령이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하나여 당해 사건의 심판을 위한 당해 사건이 뭐야 이거죠? A 사건이지. 요 사건. 오케이? 예, 당해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는 이 A 처분, 이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재판 대상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령은 이 A라는 구체적 처분에 관한 사건의 선결 문제로서 이 법령이 위헌위법 소지인가 선결 문제 방식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합니다. 선결 문제 심리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받아주고. 자, 됐죠? 간접 통제. 그러니까 이 법령은 어때?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심판의 대상, 재판의 직접 대상은 뭐예요? 여기 A 처분 사건이에요.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하고, 요 추상적인 법령은 간접적으로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얘기해 보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니은번 보세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입니까? 법원의 권한입니까? 법원의 권한이죠. 대법원의 권한이면 틀려요.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명령규칙에서 이 명령규칙이죠. 규칙. 여기에 조례 포함해요, 안 해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포함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조례와 규칙도 여기에 명령규칙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명령은 뭐 법규 명령으로서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말하고, 규칙 보세요. 자, 여기 중선의 규칙, 뭐 대법원 규칙 있죠? 이때 조례와 규칙도 포함한다. 자, 여기 행정규칙 포함돼야 하네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포함 안 돼요. 알았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포함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포함됩니다. 받으시고. 자, 위헌위법 결정 효력.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중요하지. 자, 여기서, 위헌위법 결정 효력으로서 개별적 효력 별표 3개죠. 봐볼게요. 자,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법규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 거부될 뿐,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식 절차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 자, 이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우리 법규명령과 규칙, 조례 등이 위헌위법을 결정하면 즉시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요 내용인데, 요거 잠깐, 요거 좀 3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봐보시면, 여러분들, 자, 요건 좀 비교해야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잖아요. 해당 법령과 조항은 즉시로 무효가 돼요. 오케이? 위헌법률 심판권, 헌법재판소법에서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을 행사해서 위헌 결정하게 되면 이 법률은 즉시로 무효됩니다. 장래형하여. 하지만 이 명령규칙은 우리 법원이 하고 있죠? 있죠? 즉시로 무효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보면 없어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
법원이 갖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같이 위헌법률 심판이든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그 즉시로 무효화시키는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명령규칙이 우리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헌 판결 받은 명령규칙을 당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적용이죠. 이 적용 거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법령 자체가 즉시로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다루살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만약 위헌 판결 받으면 이 법령은 개정을 통해서, 폐기를 통해서, 우리 보시면 행정입법에서 법령의 개정 폐지 있죠. 폐지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나왔는데, 실무적으로 우리 이 법원은 이렇게 무효화 된다고 이렇게 특정 조항이 위헌 위법인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다루살대로 내용이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같은 그런 위헌 법률 심판에 있어서와 같이 위헌 법률 심판이 있으면 즉시로 장래 행하여 해당 조항과 법률이 무효가 돼요. 이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좀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7급에서 잘 나와요. 네 번째, 법규 명령 자체의 항고성 이성 여부. 여러분들 잡으세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일반적인 추상적인 이 법규 법령은 처분성이 있어 없어? 이게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이 처분성 없어요. 이 처분성 없단 말이에요. 이거 처분성 없어요. 처분성 없으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법령은. 그래서 이것은 행정소송, 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즉, 항고소송 대상 돼야 안 돼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고성이 대상이 되려면 이 처분성이 있어야 돼. 이 처분성.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볼게요. 이거 어때요? 이거 만약에 법령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처분적 명령 또는 조례는, 이 조례는요. 이거 어때요? 이 처분성이 있어 없어? 요 처분성이 있어 없어? 요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은 이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즉 행정행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죠. 우리 일반 국민의 규로입니다. 이 처분이에요. 처분적 명령 조례는 요 처분성이 인정돼야 안 돼. 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항고성이 대상이 된다는 거야.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네, 쭉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관련 판례에서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행정소송, 항고성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쭉 해놓고.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 조례는 처분성이 긍정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긍정된다. 맞죠? 이게 처음 치면 이게 나와요. 자, 관련 판례 나오죠? 처분적 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 처분성 나오죠? 예. 처분적 조례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두 번째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요 보고, 이건 이제 법원의 통제 말씀드렸고, 요 내용, 여기까지 다 보셨어요. 봤고, 요 내용 쭉 봤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됐으면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일반적 추상적 법령,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 이거 부정이면서 여기다 요거에다가 이제 부정 또는 소곡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분적 명령 말씀드렸죠? 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요 내용 갖다가 처분적 명령이 항고성, 또 처분적 조례의 항고성이 대상적재성, 긍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통제인데, 자, 헌법재판소의 이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 요죠? 요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대요. 오케이? 예외적으로 인정한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됨을 인정하여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형태로 법규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고요. 적극적인 입장이다. 긍정이라는 것이죠.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자, 그렇죠? 헌법소원의 형태로 이렇게 법규 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좋습니다. 자, 사법부에서 정한 규칙의 헌법소원의 대상성 봐보세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보세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서 중요합니다. 명령규칙 그 자체에서 중요합니다.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게 뭐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게 뭐예요? 이 처분적 명령이죠. 처분적 명령 앞에 보셨죠?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명령, 조례 등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지정한 규칙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지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모두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분적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처분적 명령일 때는 이런 경우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다.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 헌재의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됐고.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보시죠. 이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용 요거 같이 해야 돼요? 네. 처분적 명령. 처분적 명령의 헌법소원의 대상적 개성, 처분서 인정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법규 명령에 뭐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증성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헌법소원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 좀 봐보세요. 그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이에요. 예,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구제순위에서
다른 그 구제수단이,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 제기부대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 제기부대. 그래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보증성이 예외를 인정해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예가, 여기에 좀, 18세 미만 출입금지를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됐습니다. 자, 이거 내용 보시고. 자, 이어서 행정입법부작위가 있어요. 행정입법부작위인데, 잠깐 요 설명만 드리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중요합니다.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입법 부작위라 하죠? 입법 부작위라고 해요. 맞죠? 행정입법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않는 것을 입법 부작위라고 해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정기관이 처분 의무가 있어. 처분 의무가 있어. 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않는 것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처분이 부작위를 뭐라고 해요? 그냥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 처분 의무가 있는데 않는 거. 부작위죠. 자, 요거와 요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법적으로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안 해주는 거. 이것은 항고소송으로 뭐라고 해요, 이건?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요걸 제기합니다. 항고소송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건 입법 부작위는요? 입법 부작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이거. 아시겠죠? 안 돼요. 자, 입법 부작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입법 부작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이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예 입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입법행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 입법행위가 아예 없습니다. 자, 이런 때는, 그 다음에 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행위는 있어요. 입법행위는 있습니다. 분명히 입법행위는 있어요. 입법행위는 있는데, 그 내용 실질이 불완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입법행위는 있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거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뭐 진정입법부작이든 부진정입법부작이든 하여튼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이 없어서. 자, 이럴 때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뭘 해야 돼요?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됐죠? 이런 경우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입법행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로 하면 안 돼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입법행위 있으니까. 이런 때는 불완전한 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됐죠? 잘 나와요. 이거 틀리면, 바뀌면 틀려요.
이건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돼.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돼. 이건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 불완전한 법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제기해야 돼. 이거 바뀌면 틀려요. 이거 바뀌면 틀립니다. 이거. 알았죠? 이거 좀 여러분들 이제 난이도 주는 문제예요. 하여튼 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 왜? 우리 항고소송에서 부작위 입법 확인소송은 처분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않는 거. 이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법이 부작위는 그 대상이 안 돼요. 이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좀 봐볼게요. 여기 좀 봐보죠.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행정입법 부작위. 자, 대법원 항고성 부작위 입법 확인성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됐지? 혹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 내용이 좀 그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소곡 부정이에요. 됐죠? 요 내용 해놓고. 이어서, 자, 헌법재판소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진정 입법 부작위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긍정하고 있다. 입법 부작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존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됐죠? 네, 아셔야 돼요. 자,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보존성이 외가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상,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이렇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보존성은 뭐냐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 책임부대요.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말고도 다른 그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헌법소원의 보충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헌법소원에 의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진정입법 부작위는, 그죠? 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죠?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이라는,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것도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이것도 인정돼요. 요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행정입법 부작위.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면,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이 직무상 행위에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부작위죠. 이 부작위도 직무상 행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게 벌써 대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놓으면 우리가 뭐 행정법은 절대 틀릴 일 없어요. 뭐 실급이든 구급이든 자격적이든 모두 다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그 문구라든지 난이도를 조정한다는데 그때는 이때 길게 빼느냐 짧게 빼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우리 행정적 통제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국민에 의한 통제 인정됩니다. 이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2교시를 한번 끝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좀 잘 나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급이든 9급이든 자격증이든 잘 나오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고독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